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삼키는 기능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연하장애 혹은 삼킴장애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안재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 안재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랑 또 얘기해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재활의학과 하면 일단 보통 운동선수들 재활훈련하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아니죠. 예. 재활의학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입니다. 네. 삶의 질이 엄청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 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느냐, 혼자서 걸어가는 거, 걸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먹을 수 있는지, 혼자서 먹을 수 있느냐, 예, 외출할 때 혼자서 몸 치장을 할 수 옷 있는지, 입고 화장도 입고, 하고 머리 빗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 시원하게 한번 크게 웃어도 봐야 되고 예. 그런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라 해야 될까요? 네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과가 저는 재활의학과를 생각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행복 추구에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겁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단순히 맛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에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활동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아주 전반적인 과정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음식 먹는 게 별거 있겠어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인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정상적인 삼킴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4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삼키려고 하는 그 음식의 양이 중요합니다. 양. 너무 많아도 힘들겠지만 너무 적어도 우리가 삼키려는 그런 그 드라이브인데 의욕 같은 게 잘 안 생길 뭐 수가 있어요. 삼킬 게 있어야 삼키죠. 그렇죠. 네. 그 양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식도의 그 직경, 식도가 늘어날 만큼 늘어나주고 그 직경이 중요합니다. 그 예, 예. 외부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게 늘어나야 되는데 네. 못 늘어난다고 하면은 예. 들어가는데 부담을 느끼겠죠. 그냥 거기 갇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식도의 직경이 그래서 또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식도의 연동 운동이 어느 정도 활발한가. 예. 연동 운동이 떨어지게 되면은 음식이 또 갇혀 있게 되죠. 그렇죠. 쑥 내려가야 될 음식이 그대로 갇혀 있으면 삼키는 데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울렁울렁해서 이제 계속 넘어가도록 해줘야죠. 그럼요. 네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식도의 이제 관략근 기능이 중요해요. 조이는 그 네, 밸브. 조이는 거. 네. 관략근이 이제 조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완되면서 풀리기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 열려주고 다 들어가려면 조이고 하는 네. 그 조율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장애가 있을 때는 예. 삼키는데 장애가 올 수 있겠죠. 그냥 꿀떡 삼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4가지가 잘 이렇게 융합이 잘 돼야 삼키는 걸 맞습니다. 할 수 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킴장애 혹은 연하장애 잘 삼키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병이 이런 장애가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기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뇌졸중,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잘 오는데 예. 보통 뇌졸중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 연하장애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다시 한 30%가 예. 스스로 결국은 못 삼켜서 레빈튜브라 하는 아이고, 코주라는 거. 그렇죠. 네네. 코주를 끼워서 스스로 못 삼키고 위까지 음식물을 넣어주는 장치를 네네.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외상성 뇌 손상이나 뇌종양 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머리 다치신 분들. 다치신 분 예. 맞아요. 뇌종양이나 길레안바레라고 어떤 마비성 질환이 또 있어요. 예. 그런 거나 그다음에 파킨슨,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경우에도 네. 삼키는데 좀 장애가 올 수가 있죠. 뇌에 어떤 병변이 있으면 그에 인한 후유증으로 삼킴장애가 올 수 있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예. 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삼키는 과정도 아까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우리 입속, 목, 식도를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좀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참고 영상을 보시면요. 네. 먼저 입술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다음 치아가 보이고 혀가 네. 보입니다. 예. 혀가
혀 뒤쪽에 보시면은 예. 기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후두개라고 네. 기도를 막는 뚜껑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기가 들어갈 때는 열리고 예. 그다음에 음식이 들어갈 때는 기도를 꽉 닫아주고 예. 그렇게 안전하게 식도로 음식을 넘기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저거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검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고 네. 항상 명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혀와 후두개 사이에 네. 깊은 계곡 같은 게 보입니다. 예. 저 부분은 후두개 계곡이라 해가지고 예. 영어에서 웰리큘럼이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음식물 잔유물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로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 저기 고여있던 음식물이 예. 삼킴 동작과 상관없이 나중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거죠. 다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요. 어. 그래서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도 저 사진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기도 입구의 측면에 보면 네. 서양 배 모양의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 그 피리폼 사이노스로 했는데 예. 그게 한글로 이상화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도 많은 음식이 또 음식물들이 고여있을 수 있어서. 그럼요. 고여 있었어 가지고 예. 그 부분을 잔유물을 없애주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음. 잔유물이 얼마나 쌓이는지 그리고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게 진단할 때 아주 중요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삼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연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네. 식사 중에 이제 사례가 걸리는 거죠. 사례가 걸린다. 사례가 기침이 나고 장기침이 나고 네. 가래 같은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래 같은 거. 네. 그리고 이 열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목소리가 네. 어떤 분비물이 섞인 듯한 그릉거리는 목소리, 그릉거리는 듯한 목소리, 예, 예.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열은 왜 나는 걸까요? 열은 사실은 이제 마비 환자들이 폐렴이 진행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래서 열이 났다 하면은 예.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겠지만 예. 일단 폐렴까지 진행됐겠구나 하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문제는 마비 환자들이 정상인처럼 기침을 잘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음식물들이 폐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으로 진행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의심이 드는 환자가 있으면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예. 몸에 염증 수치가 얼마나 증가돼 있는지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유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식도에서 음식에 올라오는 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도 예, 예. 한번 약간 감별 속쓰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속설입니다. 것이고. 예, 감별 진단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아까 연하 장애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게 일단 뇌졸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예. 그 다른 원인을 보시면 네. 정신과적인 문제로 연하 장애가 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음식 삼키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연하 공포증이라 해가지고 예. 파고포비아인데 예.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연하를 못 하는 경우가 우울증 있어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울증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예. 어떤 정신과 영역에서 다루는 그런 삼킴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하장애와 감별을 물론 원인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네. 어떤 기본적인 정신과 치료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시경이나 어떤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인두부에 무슨 덩어리가 든 것 같이 느끼는 그런 환자분이 계세요. 진짜 많아요. 네. 진짜. 예. 그거를 인두 종괴감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분들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종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종괴가 있다는 느낌만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연하장애로 호소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식사 자체를 아예 하기 힘든 치매나 우울증 같은 경우도 같이 감별을 해야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인자 4개 중에 식도의 직경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그 직경을 외부 압력으로 줄이는 네. 그런 병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식도 뒤쪽에는 경추가 있거든요. 그렇죠. 목뼈. 그 경추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그 경추골 모서리에서 예. 뼈가 튀어나오는 뼈가 저렇게 자라 나와서 그걸 골격이라 하는데 예. 경추부 골격이 있으면 식도 상부를
누르게 뒤에- 되겠네요. 그렇죠. 어. 뒤에서 눌러가지고 예. 식도가 좁아지는 거죠. 직경이 좁아집니다. 아하. 그런 병이 있고요. 네. 앞쪽에서 좁히는 또 병이 있어요. 예. 그거는 고이트라는 갑상선 종양인데 아, 갑상선도 근처에 있으니까. 네네. 예. 그거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제 압력을 줘서 어. 식도 내경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갑상선이 거고요. 커지면서 뒤쪽에 있는 식도를 누르게 된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도 근처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커지면서 식도를 눌러서 그래서 이제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정신적인 이유로 아무런 사실 육체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신적인 이유만으로도 삼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연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못 삼킬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삼킬 때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연화통이라 그러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식도에 그 염증이나 예. 이제 궤양 같은 상처가 있을 때에 예. 그 부위로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건드리니까 아프겠네. 네, 예, 예. 뻐근한 통증을 느끼는 네, 예. 그걸 보통 연화통이라 이름하고요. 예. 보통 삼키고 한 15초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시면 네. 약재에 의해서 염증이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모닐리아나 아니면 캔디다 같은 예. 곰팡이 감염, 예. 바이러스,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 네. 그리고 식도 궤양이나 식도 암일 때도 예.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화 장애와의 동반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네. 보통 연화통이 있는 사람들은 연화 장애를 보통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아프니까 삼키는 게 더 힘들어지겠죠. 맞아요. 예. 하지만 순수하게 연화 장애만 있는 분들은 예. 실제로 삼킬 때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프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게 연관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연하 장애를 진단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게 될 텐데 이게 궁금합니다. 삼킬 때 잘 안 삼켜지는 걸 어떻게 진단을 하지 궁금하거든요. 검사하는 그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검사대가 있어요. 예. 거기에 환자를 앉히고 얼굴 정면에서 네. 이제 삼키는 걸 찍는 물론 동영상입니다. 예. 그 사진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동영상인데 예. 정면에서 이제 그 전면 사진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측면에서 측면 사진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이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예. 이제 물론 입에서 이제 씹는 운동과 혀로 이제 음식물을 뒤로 넘기는 운동, 그다음에 그 잔유물이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기도로 아까 말씀드린 흡인이나 침습이 있는지, 예. 그리고 식도가 이제 관략근이 열리는 정도가 잘 되는지 예. 그런 거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잔유물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잔유물이 후에 삼킴 동작과 상관없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까지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검사에 쓰이는 음식물은요, 네. 종류를 3가지를 보는데 딱딱한 고형식 음식과 예. 그다음에 반유동식 음식 한번 먹어보는군요. 일단. 예. 그렇죠. 먹여야 검사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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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형식 음식, 그다음 반유동식 음식, 어. 그다음에 액상 음식 아. 3가지를 검사를 예,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점도가 낮은 액상 음식에서 기도로 많이 흡인이 되는 그렇더라고요. 되죠. 예. 예. 그래서 액상 음식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검사 중에 만약에 기도로 많이 넘어간다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 그 양으로도 충분히 폐렴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액상 음식을 할 때는 항상 뭐 처음부터 많이 들이지는 말고 예. 조금씩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 저렇게 이제 연하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은 음식 같은 거를 먹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고인 걸로 확인을 하신다고. 네. 예,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일 흔한 게 아까 뇌졸중 경우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뇌졸중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참고 영상을 보시면요. 예. 이 환자분은 지금 오른쪽 마비가 심한 분인데 예. 일단 전면 사진을 보시면은 네. 그 하얗게 고여 있는 부분이 네. 좌우측이 달라요. 아, 좌우측이- 그러네요. 예. 좌우측이 다르고 그 우측에 네. 좀 많이 고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우측 마비 환자분인데 아. 어느 정도 마비가 좌측에 비해서 심한가 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전면 사진을 보고 네. 좌우층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음. 근데 보통 편마비가 있으면 우리가 팔다리만 마비가 오겠거니 생각하지만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목 주변에 있는 삼킨 근육부터 해서 아. 목 주변에 근육 같이 마비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삼킴 기능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예. 그 전면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 사진만 보고도 팔다리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마비가 있다는 걸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네요.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엑스레이로만 간단하게 보는 게 있고 또 먹는 과정을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동영상이거든요. 예. 네, 먼저 환자 사진을 동영상을 보시면요. 예. 지금 씹고 있는 기능과 몇 번 삼키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까맣게 내려가는 게 저게 음식이죠? 네, 네네. 까만 게 이제 조영제를 묻혀서 예. 이렇게 씹는 기능부터 식도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저 사진에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삼킴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 그죠? 부분이 이제 잔유물이죠. 예. 잔유물이고 저 아까 피리폼 사이너스라고 이상화 부분에 예. 고여 있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네. 기도 앞면을 통해 가지고 어. 음식물이 앞면 벽면을 타고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환자분이 기침을 하지 않아요. 지금 예. 기침을 하면서 빨리 빼내야 되는데 네. 빼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기침 반사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저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폐렴이 되고 심하게는 생명도 잃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보니까 눈으로 그냥 바로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예. 저분은 기침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사 이후에 며칠 있다가 열이 났을 겁니다. 기도로 네. 흡인이 돼서. 돼서. 예. 네. 그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네. 이 환자분은 씹는 기능이나 예. 혀로 미는 운동이 앞 환자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스스로 뒤로 넘기기가 힘들어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예. 모습이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 환자는 삼킬 때 보시면 네. 저렇게 잔유물도 거의 남지를 않고요. 네. 기도도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삼키시죠? 저렇게 네. 쭉 삼키시면 쑥 내려가네요. 네, 쑥 내려가고 앞쪽 기도도 깨끗하게 보존이 남아 있는 거 되어 있거든요.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된 치료 케이스로 받으신 분이에요. 네네. 예. 앞에 그 동영상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 받으신 분이랑 치료 받기 전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네.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예, 치료는 이제 환자마다 그게 케이스가 다르고요. 예. 그리고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먹는 거를 조정을 하는 식이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극 치료, 그다음에 예. 운동 치료, 네. 그다음 보상 기법 크게 네 가지로 다각적으로 다양하네요. 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식이 조정을 보시면요. 네. 환자분이 액상 음식물에 기도 흡인이 보통 많이 되기 주로 때문에 물이나 국 같은 거 드시다가 그렇죠. 살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음. 그 액상의 점도를 높이는 음. 가루가 상품화돼서 나와 있는 게 요거 있어요. 타면 살짝 젤처럼 되는 게 그렇죠. 있어요. 예. 젤리처럼 돼가지고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예. 수분을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꽂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기 자극 치료인데요. 네. 전기 자극 치료는 이제 그 내빈 튜브를 뽑기가 힘든 경우에 예. 목 주변에 전기 패드를 붙여서 목 주변에요? 네, 목 주변에 전기 패드를 붙여서 그 주기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약해진 목 근육이 강화되면서 또 조율, 예. 그러니까 위에서 쪼아주고 밑에서 풀어주고 해서 음식물이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조율 운동, 예. 그것까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기 자극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패드가 일회용으로 보통 나와요. 비싸다는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지금. 비싼데 예. 현재로서는 제일 기대해 볼 만한 치료이기 때문에 예.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음. 전기 자극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운동 치료인데요. 예. 운동 치료는 이제 구강기에서 네. 이제 씹는 운동과 예. 이제 입술 운동, 네. 그다음에 혀 운동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후두부 운동이 또 있습니다. 네. 후두부 운동은 우리가 소리 내는 부분이 후두거든요. 네. 그 소리를 낮고 굵은 소리를 예. 내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소리가 날 때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랐다가 예. 다시 저음으로 내려오는 그 운동을 반복하면서 네. 후두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죠.
이렇게요. 네. 자, 연하장애가 있게 되면 이제 못 삼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나중에 점점 더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심각한 거는 예. 흡인성 폐렴이죠. 예. 폐렴이 오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네. 폐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사망 원인, 주 사망 원인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렴이 오는 기전을 보시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 음식물의 산도로 인해서 기도에 화학적 손상을 입게 돼요. 그렇죠. 화학적 손상을 입고 그 입안에 정상적으로 균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 균들이 폐로 가면은 그거는 나쁜 균이 돼요. 네. 입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예. 그래서 그 균이 음식물과 함께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폐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음식물 자체가 기도의 내경을 좁혀서 호흡도 힘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합병증을 폐렴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 일단 폐렴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항생제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항생제를 써서 열이 떨어지고 가래가 줄고 하는 그런 반응이 좋으면은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네.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쉽고 만만한 그런 합병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폐렴이 오면 금방 약으로 나을 수 있는데 네네.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흡인성 폐렴이 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또 오래 못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양 불균형 같은 게 생기겠죠. 그렇죠. 영양 결핍인데 예. 보통 우리가 영양 결핍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보는 지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알부민. 예. 알부민 피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백혈 구속에 이제 임파구 숫자를 보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토럴 림포사이트 카운트라 해가지고 네. TLC라 하는데 그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이분은 영양 상태가 결핍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알부민 같은 경우는 3.5g/dL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에서 우리가 주사로 보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합병증 두 가지는 흡인성 폐렴과 영양 결핍 맞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지금 그 대개 연하장애 환자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 네. 평소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자세나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병원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세나 음. 교육 같은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먼저 가장 쉽고도 좀 효과가 가성비가 좋은 그 자세가 있다면 턱을 당기는 거예요. 턱을 당겨요. 턱을 가슴 쪽으로 탁 이렇게 바짝 당겨서 예. 음식을 삼키게 되면 이렇게 삼키기는 조금 불편해요. 예. 불편하지만 이 턱 당김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예. 그 기도의 출입구 부분을 좁히는 기능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좁힌 데다가 인두에 압력을 높여서 음식물이 빨리 식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드실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평소에는 할 필요 없이. 그럼요. 그죠? 뭐 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이제 액상 음식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1번 턱 당기기. 네. 예.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편마비 환자. 예. 우리 뇌졸중 환자에서 편마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마비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려서 예. 삼키는 거예요. 마비 쪽으로. 예를 마비 들어서 우리가 쪽으로. 왼손이 지금 왼쪽 편마비가 있다고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예. 삼키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그 마비 쪽에 있는 근육들의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음식물들이 근측으로 어. 유입을 많이 시키자는 거죠. 아. 그래서 이쪽으로 먹자. 그 많이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흡인이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자세가 추천드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인 면에서 보면은 음식을 삼키고 나서 잔유물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한 번만 삼키지 말고 예. 한 번 삼킨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삼키기, 예. 두 번 삼키기. 어. 그래서 잔유물을 최대한으로 한 번 더 삼켜서 제거해 보자는 의도죠. 예. 예, 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음식을 삼키고 난 뒤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흡인이나 침습을 제거해 보자는 거죠. 예. 음식을 삼키고 기침을 의도적으로 예. 기침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일부러 기침을 해서 예. 혹시나 들어갔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제거해 보자는 의도죠. 그래서 4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한 번에 엮어 보겠습니다. 제가 왼쪽 편마비가 지금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턱을 당기고요. 아우. 요 상태에서 이제 먹는 거죠. 네. 드시고 난 다음에 꿀 다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떡꿀떡을 몇 번 더 합니다. 더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기침을 해서 남아 있는 음식을 좀 빼내주고 아유.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겠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잠시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입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입 운동은 이제 입술 운동과 예. 혀 운동이 있습니다. 예. 뭐 쉽다면 쉬운데 또 모르면 못하는 운동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입술 운동을 보시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네. 처음에 입술 운동은 웃는 운동, 스마일. 예. 스마일 운동인데 입꼬리를 어. 귀에까지 걸어주세요. 딱 그러면은 잘 안 되실걸요. 아마. 예. 근데 이거를 4, 5초 정도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근력이 커지죠. 아, 그렇죠. 예, 유지를 하고 음. 또 풀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스마일 운동. 그 다음에 2번째 운동이 우리 뽀뽀할 때처럼 네. 입술을 동그랗게 모은 다음에 내미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네, 그다음에요. 내미는 운동이고 3번째 운동은 이제 볼에 바람을 많이 넣어서 빨대 부는 운동이 있어요. 빨대를 후 불면 폐활량도 늘어나지만 입술로 새는 바람을 잡아주는 운동이 되거든요. 예. 그 빨대로만 바람이 빠지게끔 하는 그런 입술 운동 3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혀 운동 같은 경우는 예. 혀를 죄송한데 이게 네. 메롱하듯이 네. 혀를 쭉 내미는 거예요. 네. 내미는데 그냥 내밀면 재미가 없어요. 예. 저항을 줘야죠. 저항을. 저항을요? 예. 숟가락 같은 걸로 혀 앞부분을 막아서 그걸 밀어내는 운동. 그렇죠. 아. 밀어내는 운동이 저항을 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뺨 쪽을 예. 혀로 밀어 뺨 밀기 운동이 있어요.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양쪽으로. 네. 그래 하면서 혀가 또 양쪽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직은 앞쪽으로 키우는 거였지만 지금은 양쪽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예. 그거 운동이 있고 이런 거 이제 그 직장에서 부장님 앞에서 하면 재밌겠네요. 큰일 날 혀내 거예요. 밀고, 예. 예. 그다음에 혀를 좌우측으로 이렇게 빨리 좌우측으로 네, 그 운동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혀 근력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낯설 수도 있었던 연하장애, 삼킴장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신 재활의학과 전문의 안재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